이제 이번 토론의 마지막 이제 31일이면 개편된 수능안이 발표됩니다. 이란과 이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란 이안에만 따라야 되느냐,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교육평론가이자 전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교육원 부원장을 하셨습니다. 저랑은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범 선생님을 큰 손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박재동 선생님께서 열강을 해주셨는데 뒤에 나온 저는 아주 재미없고 건조한 강의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관계로 수능뿐만 아니라 학종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개편이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란은 들어보셨겠지만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중에 한 과목에서 세 과목을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절대평가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회나 과학이 10단이었습니다. 사회나 과학 탐구 두 과목, 그래서 5단위짜리 두 개니까 10단이었는데 이란에 의하면 이제 통합사회 8단위, 통합과학 8단위, 거기다 이제 선택 5단위짜리 하나 더하면 21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습 부담이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과목 수도 증가하죠. 과목 수도 기존보다 한 과목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부분적으로 도입돼서 약간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상쇄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평가가 가진 문제 중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과목 선택의 왜곡이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왜 물리를 선택을 안 하냐? 물리가 내가 느끼기 어려워서 선택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 텐데, 내가 예하고 경쟁에서 석차로 평가받아서 7등급, 8등급, 9등급 받으면 나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합리적 선택은 물리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 중에서도 경제 같은 과목이 그런데,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 테니까 걔네들하고 내가 석차 경쟁에서 7, 8, 9등급 밀리면 안 되니까 경제를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 제1외국어 중에서 제일 선택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랍어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평가에서 이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 탐구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물리나 경제 등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대선 공약 위반입니다. 대선 공약에는 이제 절대평가를 추진한다라고 공약 측에 명시되어 있는데, 절대평가가 가진 어떤 나름의 장점 이런 것들을 살지 못한 채로 이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하는 이제 전과목 등급제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단 변별력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물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란으로 가려는 요직행위로 이안을 배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을 전 과목을 등급제 절대평가로 하면 당연히 동점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동점자 중에 누구를 합격시키고 누구를 불합격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완이 붙어야 이게 온전한 안이 되는데,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이안을 절름발이 상태로 그냥 제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란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복심을 사실은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안을 기초로 하되 내신 성적을 더하든가 면접을 허용해서 그걸 더하든가 일부 과목에 이제 점수제 절대평가, 그러니까 원점수를 일부 활용하는 거죠. 동점자가 나올 때 한해서 일부 활용한다든지 이런 보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합리적인 이런 보완책 없이 얼핏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이안을 그냥 이렇게 내놨다는 것은 이란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다, 이제 이런 비판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안 공통적으로 지금 사실 국영수도 2, 3학년 과목들은 선택이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교육과정에 의하면 수학도 예를 들어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수학은 상당 부분 자기가 안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입니다. 근데 수능은 지금 그렇게 설계를 안 해놨습니다. 이란, 이안 모두 이런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이럴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도 수능 개편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대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청사진 없이 수능 개편을 먼저 던지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이 진화가 돼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으로 이제 진화가 됐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최악의 정책 실패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입 전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시야가 일단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개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전형 관리랑 결국 이제 수시에서 학종이 좀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시에서 변별력은 어떻게 찾을 거냐, 내신 뭐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또는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종합적인 청사진 하에서 수능을 내놔야 되는데 수능부터 내놨다는 게 노무현 정부하고 아주 닮은 꼴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학종 문제인데요. 사실 학종 개편도 대선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한다. 이건 이제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문장이 담기는 거고. 근데 밑에 보면 또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정형 대폭 개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학종을 개편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제 대선 공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학종 얘기는 쏙 빠지고 수능을 먼저 성급하게 내놓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학종이 가진 문제점이 일단 전형 요소의 복합성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적으로 봐서 학생들의 부담감이나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어떤 기술적인 요인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줍니다. 난이도, 또 복잡성, 얼마나 전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냐. 마지막에 복합성인데요. 복합성이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산해서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수능도 반영하고 논술도 반영하고 내신도 반영하니까 세 가지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학종은 뭘 반영하느냐? 학종은 이 모든 걸 반영합니다. 이 모든 걸 반영하니까 당연히 이 복합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국식 제도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제도를 잘못 벤치마킹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교과하고 비교과를 이제 같이 보는 게 학종인데, 자, 교과와 비교과 중에 어느 쪽이 더 부모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누구나 심지어 교육학자들도 비교과라고 얘기합니다. 학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만 또는 교과 활동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같이 보는 곳이어서 그와 관련된 불공정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무엇보다 불공정성을 학생들이 체감하게 됩니다. 왜? 바로 옆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서 내 친구 누구가 무슨 뭐 어디 경시대 학원을 열심히 다니더니 학교의 경시대에 상을 막 타려오더라. 또 내 친구 누구가 무슨 컨설팅을 받더니 무슨 소논문을 써가지고 그 학생부 세특이나 무슨 뭐 이런 데 기재가 되더라. 누가 자기소개 쓰는데 얼마 들였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바로 옆에서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되는 불공정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안경원 교수 아들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거는 이 교청회장, 부산교대 총장이었죠. 이분 딸이 이제 어떻게 입학했냐. 이런 것 관련된 이 논란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계는 전체적으로는 학종의 호의적인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열화를 흐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서열은 좀 흐트러뜨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고대는 떨어지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학 서열은 흐트러뜨려진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아이들이 지원할 때 대학 서열은 그대로입니다. 지원할 때 선호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성한, 중경외시 쭉 이렇게 서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계속 읊는다는 거죠. 즉 입학 서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이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별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열화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성적에다가 비교과를 가산하는데 비교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모 영향이 오히려 더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정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고와 저소득층이 유리하다는 이런 그 보도가 자꾸 나옵니다. 자꾸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통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 선발이나 기회균형 선발을 빼야 되거든요. 이게 다 학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원래 학종 전부터 있었던 전형입니다. 즉 입학사정관제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전형이에요. 이거를 학종에다 집어넣으니까 학종에서 일반고나 저소득층 비율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일반고와 자공고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시에서 50%, 수시, 서울대는 수시 전체 학종이거든요. 그래서 50%입니다. 그러면 정시도 50%고 수시도 일반고 비율이 50%니까 수시에서, 즉 학종에서 일반고가 더 불리한 건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수시, 이걸 보면
수시 일반 전형만 한정하면 그 중에서 일반고 자공부 비율은 35%로 떨어지고요.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 수시 한 4분의 1쯤 되는데 여기서 일반고 자공부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종 전부터 있었던 요거를 제외하면 사실 수시 일반 전형만 치면 일반고 자공부 비율은 오히려 정시보다 오히려 낮은 이런 식의 통계 해석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은 고교교육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학종 때문에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중심에 그냥 수업 책 들고 수업 들어갔는데 요즘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파트를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라도 더 써줄 것이냐 이걸 고민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 건 분명히 좋은 점이고요. 또 학생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된 것도 당연히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꽤 호의적인 어떤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입시와 고교교육의 관계를 보면 유럽과 미국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유럽은 대입 시험이 그냥 논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나 또 스웨덴의 대학 입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국어 시험이다 100% 논술형입니다. 수학 시험이다 100% 논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대입 시험 준비를 해줍니다. 수업 시간에 대입 시험 준비를 해주는데 이게 입시 교육이라가 욕 먹질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입시가 논술형으로 나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게 입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입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 뉘앙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미국은 대입 시험이 SAT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오지선답니다. 객관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해줄 수가 없죠. 왜냐면 SAT는 1년에 7번이나 보는 시험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봐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문제적으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풀어줄래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미리 보내, 지난달에 보내, 다음 달에 볼래, 지난달에 봤는데 못 봐가지고 또 보는데 별의별들이 섞여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거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교육과 분리시킬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평가는 쉽게 얘기하면 다 논술형이나 수행평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화끈하게 미국처럼 그럼 수능을 공교육으로부터 독립시키면 어떨까? 수능 여러 번 보고 미국 SAT처럼 공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 사교육이 굉장히 팽창하겠죠. 그래서 메가스터의 주가가 다시 하늘로 이제 치솟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유럽처럼 수능 시험을 논술형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수능 국어 다 논술형, 수능 수학 다 논술형. 그럼 역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교육이 폭증하겠죠. 그래서 화끈하게 미국식, 유럽식 다 가질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대학 사회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어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사실 공정함과 선진성을 겸비한 사실 이런 특히 유럽 제도들 보면 굉장히 간명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수능도 고쳐 쓰고 학종도 고쳐 쓰고 적당히 일단 수선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종 개편을 기본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축소하고 학생 경시대를 적게 하고 자격증 인증을 적게 하고 이건 아예 이걸 난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소논문이나 자기소개는 금지하든가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재항목을 축소해야 된다. 학종이 좀 적었을 때는 비중이 좀 적었을 때는 준비한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을 좀 신경 쓰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너무 늘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해야 되는데 당연히 교과 영역 반영비를 높여야죠. 그리고 제가 교권 선진화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인데요. 수업이나 평가에 교사의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르친 학생을 내가 평가하게 한다든지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재작년에 국정교과서 사건이 이제 아주 뜨겁게 달궈졌는데 우리나라 진보적 교육감이라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입니다. 영어하고 예체능 빼고 그러니까 모든 교사한테 똑같은 교과서를 나와주고 창의적 수업을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진보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비교과 입증 부담을 축소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입학사정 문제, 즉 학종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 나이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역사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일단 역사 과목을 많이 듣는 것으로 그냥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게 그냥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쓰는 겁니다.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럼 내가 이제 화학도 듣고 지구과학도 듣고 경제도 듣고 윤리도 듣고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이제 교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교과가 획일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비교과로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원조국가 미국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교과형의 반영비를 높이는데 이 고교학점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교육부가 지금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어저께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잘하면 31일날 1월 2안 중에 발표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개선된 어떤 사안을 내놓든가 아니면 연기를 하든가 이럴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얘기하는데요.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과목을 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미국의 던 하이스쿨이라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오래된 학교의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이 선택합니까? 아니죠. 학교에서 집단으로 선택하죠. 개인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애들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해놓고 수능 문제 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오지선다 시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작작문 시간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설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수강 신청할 때 소설 쓰기다. 이거는 공지를 하고 애들이 모이면 실제로 소설을 쓰는 거죠. 스타인백과 해밍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작품을 읽고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토론과 에세이 쓴 거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교육입니다. 미국 교육이 이런 측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핀란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대입제도가 워낙 난잡해서 그거는 미국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대성공약 파기 1호가 될 조짐이 보이는데 선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라고 흔히 불리는 게 영어로 vocational이고요. 인문계라고 불리는 게 이제 아카데믹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문이과보다 자세하게 일단 계열을 나눕니다. 한 4개에서 6개 사이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과목을 선택합니다. 영미계열,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는 계열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문과고 이과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지금 영미 모델에 거의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학생이 수학을 고3까지 배워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각국 제도를 제가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미국의 고등학교 필수 수학은요 우리나라 중위 수준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런 거 없냐?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다. 예를 들어 영국은 마지막 2년간 수학을 아예 안 배워도 됩니다. 자기가 이 전공할 것에 따라서 마지막 2년은 그래요.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수학 같은 게 필수 과목 중에 아예 없습니다. 다 선택 과목입니다. 프랑스가 이제 수학이 필수로 돼 있는데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가 돼 있는 나라라서 아시다시피 20점 만점에 12점 이상만 되면 아무 대학이나 받아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많아도 별 부담이 없죠. 일본에 또 필수 과목 중에 수학원이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고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을 이렇게까지 고3까지 모두 다 배우게 하는 나라는 사실 없다는 거죠. 고교학점제를 지금 정부에서 도입 연기하려는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일단 고등학교 체계 전개 2022년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운영보장을 2019년, 20년까지 해줬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재지정 심사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사를 해주는데 2014년, 15년에 대부분 재지정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재지정 심사는 19년, 20년이고 그 전에 만약 정부에서 이거 시행령만 바꾸면 다 일반고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고로 바꿔버리면 행정소송에 걸려서 정부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험해서 지금 하기 좀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이제 20년의 마지막 재지정 심사 요 주기에 맞춰서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그 다음에 고1은 바로 일반고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입전형은 그해 3월에 발표한 대로 고입전형을 치르게 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2022년 고1부터 일반고로 학생이 파악을 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 학교들이. 근데 얘네들은 그때부터 이제 뭐가 가능하냐? 그제서야 내신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내신 절대평가라면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폭등할 거기 때문에. 아시죠? 특목고 자사고는 평균 학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평가 내신을 하면 내신이 좀 불리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니까 결국 내신 절대평가는 결국 이제서야 이렇게 고교체제 정비해서야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 전에 도입하면 이제 상대평가로 인해서 과목 선택이 왜곡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거 보면 오히려 내가 기피해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결국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정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스로 이런 논리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신 성적 평가의 문제, 선진국에는 없거든요.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 성취 수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일정 비율의 1등급 또는 A를 부여한다. 이게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학력이 높은 지역이든 낮은 지역이든 공부를 잘한 집단이든 못한 집단이든 무조건 상위 4% 1등급을 준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 성취 수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권 침해입니다. 내가 이 뭐 100명 학생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서 내 기준을 만들었을 때 35명한테 A를 줘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또는 뭐 교육부에서 30%만 A를 줘라, 25%만 줘라 이래버리면 이거는 교권 침해죠. 또 예를 들어서 제로성 경쟁이다. 아시죠? 누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로성 경쟁이 되어버리니까 경쟁 강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특히 수능 상대 평가는 그래도 전국 단위 경쟁인데 내신 상대 평가는 이 집단, 아주 작은 집단 안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체감되는 경쟁 강도가 더 높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예. 그리고 협력적 인성 형성을 방해한다. 아시다시피 옆에 경쟁자를 심지어 학습을 방해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신 상대 평가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 유불리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은 내가 기피해야 되는 그런 이 딜레마적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신 상대 평가의 선진국에는 이게 없어요. 다 절대 평가 등급만 주던가 점수만 주던가 이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 이렇게 나쁜 걸 왜 하고 있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변별력이 높다. 선발도구로 활용하기 좋다. 슬프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채택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별 또는 지역별 균형 선발이 유리하다. 특목고 자사고에게 좀 불리하니까, 또 강남 학생들에게 또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균형 선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과 관련된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또 절대 평가하면 옛날처럼 다 수 주고 다 A 주고 이런 식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할 거 아니냐. 세 가지 때문에 사실 내신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도 지금 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성적 부풀리기는 이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평균 성적하고 표준 편차를 주면 사실 저는 여기다 더해서 이제 이걸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풀리기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변별력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절대 평가로 가버리면 중3 애들이 특목고 자사가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간 여기에 특목고 자사가 훨씬 더 쏠리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 논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비판 요소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대선 공약인데 이게 대표적인 공약인데 이렇게 간단히 파괴도 되냐? 그래서 새 교육과정 핵심이 문이과 없앤다는 거죠. 문이과 없앤다는 것의 핵심이 뭐니까 뭐 내가 고른 과목하고 얘가 고른 과목하고 제가 고른 과목이 다 조금씩 다른데 어디서 어디까지 이과냐, 어디까지 문과냐 안 나눠지는 거죠. 문이과 없다는 게 정확히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 새 정부의 고등학교 체계의 어떤 철학이 학교 수준의 다양화가 아니라 다 일반고로 만들면서 개인 수준으로 다양화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위협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 특목고 자사고에 불이익을 주는 게 이게 교육적 목표냐? 사실 이건 다분히 좀 정치적 목표일 수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교육적 목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고1이 아니라 후년 고2 얘들이 고2가 됐을 때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1은 공통과목을 이수하게 돼서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으로 한정하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정도로 한정해서 선택권을 보정하는 것은 충분히 1년 반 정도 앞으로 준비하면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금 그 입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2000년생이 지금 고2거든요. 고2가 63만 명입니다. 근데 2005년생이 초6이거든요. 43만 명입니다. 5년 사이에 63만이 43만이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수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어요.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강과 또 교사 지원 점거한다고 하니까 교사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과목의 이제 교사 부족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시행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란과 이안이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를 바꾸면서 동시에 고교학점제를 하자. 근데 이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생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겠죠. 그리고 이제 인기가 높아지겠죠. 이런 좀 이 문제를 감수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신 상대평가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하자는 건데 정부에서는 연구학교부터 시험범 도입하고 나서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2022년부터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 내신 상대 평가를 유지하더라도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에 한해서는 매년 또는 매학기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런 학점제를 바로 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에서 내신 상대 평가를 유지하면서 시범 도입, 연구학교에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고교학점제 백미 중에 하나는 수포자를 구출하는 겁니다. 너희들 뭐하러 고3까지 그 수학을 수업 시간에 자면서 수업 시간에 앉아있냐, 다른 과목을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중요한 측면인데, 그럼 연구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포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안 들을 겁니다. 이제. 수학을 안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얘네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내신 성적을 밑에서 깔아주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학을 계속 이수하는 애들의 내신 성적이 내려갑니다. 대입에 불리하죠. 특히 요즘 학생부 비중이 높아진 상태라서. 그래서 이 보편적 시행이면 조금 더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신 상대평가하에서 보편적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도입을 하면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내신 상대평가하는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시범 도입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그 시범 도입하면 연구학교는 기피학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대평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더더욱 보편 도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굵직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은 문제를 아주 쉽고 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범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은 우리 강정미 선생님입니다. 시민교육 전문가시고 마을 공동체 교육 전문가십니다. 안산 교육혁신지구 혁신연구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강정미 선생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미입니다. 이범 선생님 저를 안 보시는군요.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고 저를 토론자로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2013년도, 10년도에 제가 서울 도시마을연구소에 있으면서 마을교육 공동체 플랜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청하신 분이 이범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범 선생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보교육의 한계,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저 시민교육을 하는 날 있잖아요. 경쟁, 합리적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고등학교를 안 보냈다, 대학교를 안 보냈다라고 하는 선배들 보면 막 되게 존경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우리 교육의 헌신이고 또 우리 미래의 인재의 문제여서 조금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여전히 제게는 다 영어더라고요. 한국말은 그런데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것은 고교 학점제와 그다음에 절대평가 이 부분이 우리의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요소이겠구나라는 건 제가 정말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기억하시죠? 예, 대성공약을 포기하는 통화대에 대한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보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살얼음을 걷듯 조심해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지금 안보나 교육 쪽의 부분은 건드릴 수 없이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투표자들,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까 지금 이범 선생님께서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바로 고교 학점제라던가 절대평가를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플러스 또 이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의 방법은 교육가족, 지금 학교 안에 계신 분, 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 이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좀 공론화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실을 깨우자. 교실이 잠자고 있나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자는 얘기겠죠.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자라고 하고 보니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깨워줘야 될, 잠자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교육청, 학교 안의 교장, 교감 선생님, 교사분들 이분들부터 또 우리 또 학부모들, 특히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잠자는 곳에서 좀 깨워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아이들이 다시 찬란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지금 말씀하셨던 주제는 이 시간 6시간을 지금 지키면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여기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전문가이신 이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우리라는 마을교육 공동체, 이제 이것의 문제를 푸는 희망은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내 새끼 서열화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0416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5.18과 4.16이 나를 여기 서게 했다 하셨다는데 저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5.18을 통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다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저로 제 어른으로 태어난 것 같고요. 4.16은 우리 아이가 단원고 3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행복한으로 가서 그 어른들의 부조리함, 나라의 부조리함들을 몸소 느끼고 1년을 아마 세월호 프로젝트라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겠구나.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고 민주시민들이 아니고 헌법에 우리가 주권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구나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시민이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 교육 현장에서 헌법 또 개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남으신 분들 그죠? 선생님들 마음으로 04.16 이후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무엇인가 무언에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마을 공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아이들을 두고 함께 전부 이제 조지 말고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